강릉에 비가 그래도 꽤 와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공교롭게도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되니까 또 비가 마치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내리는 모습. 먼저 인터넷에서는 이거 거의 권성동 의원이 재물처럼 쓰인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는 내렸고 지금도 조금씩 내리는 것 같네요. 저희가 강릉 지역 현장 모습 카메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비가 조금씩 또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릉 이 재난 사태 가뭄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도 팬들이 반갑습니다. 많이 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속보를 잠깐 저희가 처리하고 말씀드리고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 특검에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늦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비공개 소환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출석할 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네. 내란 특검이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들어가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네. 언론에 알려준 것 같네요.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조사를 알려주지 않고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일단 공개 소환을 안 한 것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일단 비공개 소환을 원했을 것 같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네. 근데 뭐 피의자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지금 보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고 그러니까요. 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피의자로 전환은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어떤 내란의 가담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는 못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을 한 거로 봐서는. 네. 하지만 이게 뭐 1차 소환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능성이 네. 언제든지 있죠. 네. 더 계속 불러서 조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진석 전 비서실장 조사 참고인 조사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 내란의 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사실은 그 전후로 다 걸쳐 있잖아요. 그 술만 먹으면 뭐 비상계엄 얘기했다는 건데 비상대권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만 예. 내가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걸 평소에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예.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있어서 비서실장이 네. 사실은 경호처를 비롯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 나온 대로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 해달라고 좀 말씀드렸더니 출석 체크 해주셨는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임원춘님 포천에서 보고 있습니다. 뚜루뚜루뚜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강동구입니다. 정정수님 여기는 진주입니다 하셨고 원주에서 MMJ님 중국에서 박수경님 곰님은 부산에서 송파에서 다구동구님 함께하고 계시고 썬로즈님 미국 플로리다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어맹난 이미테이션님께서 어맹난 이미테이션 어맹두님 맞으시죠? 예. 한국의 3대 트렌드남이 있습니다. 태도남, 애견남, 김용남. 3대 트렌드남으로 김용남이 좋은 얘기인 거 좋은 얘기죠. 같은데 예. 애견남이 뭐예요?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여성적인 느낌, 약간 소심하고 이런 느낌의 태도남은 반대 뜻일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쓰이는 신조어입니다. 처음 들으셨군요. 아니 태도남은 대충 들어본 것 같은데 애견남은 반대. 애견남. 근데 애견남이 좋은 거예요? 애견남이 그러니까 태도남, 애도남이 있는데 그 김용남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대의 남. 그만큼 김용남 의원님이 유명하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 이런 뜻 같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슈퍼챗까지 주시면서 김용남 의원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뭐 경제 얘기도 좀 먼저 좀 할까 했었는데 잠깐 짚고 가죠. 코스피가 오늘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꽤 오르고 있어요. 어제 좀 빠졌었죠. 어제 빠졌고 미국장이 그렇게 뭐 좋진 않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죠. 어제도 약간 약보합세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아니 미국에서 FOMC에서 금리 인하 했는데 왜 떨어졌지? 그럼 우리 코스피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다 반대로 갔어요. 근데 그 25 BP죠. 네. 그러니까 0.25%를 내리기로 한 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거고 그 정도 내릴 거는 다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반영됐다. 그렇죠. 0.25%를 내린 거 자체가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이고요. 다만 네. 그 FOMC 회의를 끝내면서 파월 의장이 항상 이렇게 스피치를 하잖아요. 그 스피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올해 2번은 최소한 내릴 거다 더. 근데 그거에 약간 퀘스천 마크를 찍는 취지의 발언이 조금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그 연준 의장은 네. 똑부러지게 말을 안 하죠. 그나마 지금 파월 의장은 그래도 알아듣게 얘기하는 거예요. 취지는 알겠잖아요. 그래요. 옛날에 그린스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말은 길게 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내리겠다는 거야, 올리겠다는 거야. 뭐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 없게 뭐 장황하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파월 의장은 그래도 연준 의장 치고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앞으로 적어도 2번 이상은 올해 안에 더 내릴 거다라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약간 약보합세로 끝났고 어제 우리가 한 36포인트가 빠졌잖아요. 네. 코스피가. 그렇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열흘 넘게 계속 연속으로 올랐잖아요. 세상에 매일 오르는 증시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올랐어. 그러면 팔아서 현금화해서 이익을 현실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특히 코스피는 그런 효과가 강할 수 있죠. 아유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반영되고 또 FOMC 막상 금리 인하 뉴스가 전해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른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팔자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객관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거는 미국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이게 어떻게 끝날 거냐 도대체. 그럼요.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고민을 충분히 할 만한 사유거든요. 그런 게 좀 작용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하루인가 연속 올랐을 거예요. 코스피가. 정말 뜨거웠죠. 3,400선을 넘어서 오늘도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제 조금 조정을 받고 네. 오늘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예.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은 뭐 외국인이 살짝 파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뜨거워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앞으로 더 큰 돈을 넣어서 한국 주식을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법도 이제 2번째까지 통과가 됐고 이번 정기국회 때 이른바 자사주 의무 소각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대주주 요건 강화도 50억에서 10억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50억을 그렇죠. 그냥 유지하는 거로 그건 결론이 났고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국회와 논의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어제 했거든요. 네. 국회하고 논의하면 38.5%는 아닙니다. 국회 의견은 적어도. 그렇죠. 국회 의견은 적어도 27.5% 정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보다 높으면 안 된다. 배당세율이. 없다. 네, 그럼 누가 배당 늘리냐 그냥 주식 팔고 말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혀가는 것 같아서 네.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요 며칠 동안 그 모 대형 증권사하고 또 모 경제 언론사하고 같이 해서
한국 투자와 관련한 그 대규모의 컨퍼런스를 여의도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네. 진짜 많이 왔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그래요. 진짜 많이 왔고 질문도 많고 그리고 요구 사항도 명확해요. 정말 거버넌스 개선하는 거냐. 네. 그거를 계속 다짐받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사인이 명확해질수록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증시처럼 아예 체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도 있고 예. 이게 일본은요. 사실은 아베 정부 때부터 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지만 네. 그 당시 정부를 빼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기관은 도쿄 거래소입니다.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도쿄 거래소가 거의 멱살 잡고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도쿄 거래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베 정부 시절에 일본에 본격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행동주의 펀드의 대표들을 총리 관저에서 만납니다. 네. 만나면서부터 이게 분위기가 이제 일본도 과거에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이른바 사모펀드 내지는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예. 펀드. 대부분 그 펀드가 사모펀드죠. 사모펀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어요. 이른바 먹튀하는 거 아니야? 뭐 돈만 너무 쫓는 거 아니야? 네. 그랬는데 그 행동주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판을 깔아주기 시작하면서 그 행동주의 활발해질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대부분 경영권 탈취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도 그리고 경영권 탈취라는 표현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른바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져서 무슨 기업회생 갔다가 경영권이 바뀐 경우는 있죠. 아니면 기존의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비싸게 팔고 떠나면서 경영권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게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M&A라고 표현해서 좀 그 어감 자체가 좋지가 않죠. 그렇습니다만 기업 사냥꾼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영권을 넘길 의사가 없는데 네. 다른 쪽에서 저 회사가 괜찮은데 경영진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주가가 싸고 회사가 안 좋아진다라고 판단해서 그 경우에 보통 하는 게 공개 매수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10,000원인데 15,000원에 우리가 사줄 테니까 다 파세요 주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적대적 M&A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건도 성공 사례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 방어책이 있어요. 이른바 경영권을 지켜주는 방어 수단들이 있어요. 네. 지금 자사주 의무 소각 얘기가 나오니까 이 환경협이나 이런 데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그렇게 없애면 어떡하냐 난리치는데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된다는 것도 자체적으로 그거는 모순인데다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우리나라 알게 모르게 많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예, 왜냐하면 공개 매수를 하려면 네. 공개 매수하려는 금액을 예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많은 돈을 현찰을 갖다 넣어야 돼. 예치를 시켜놔야 공개 매수를 할 수 있어. 그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른바 우리식으로 따지면 네. 보증 보험을 끊어가면 되는 거야. 그만큼의 돈을 현금을 예치를 안 하더라도 되고 네. 보험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어책이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꽤 많은 상장사에 예를 들어서 대주주 지분이 뭐
20%다, 25%다. 실제로는 그거보다 많습니다. 많은 경우. 왜냐하면 숨어 있는 지분들이 꽤 많아요. 숨겨놓은 지분들이 네. 있다. 그래서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네. 근데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나라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모순 아닌가요? 그걸 이제 걱정할 때가 아닌데. 그건 정말 네. 너무 지나친 엄살이에요.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이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 또 김용남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국회에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 풀어나가게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생각이 들고 국회가 잘 알고 있는 것보다는 네.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잘 알고 있죠.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 임원들을 만나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하니까 리서치 센터장도 만나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또 외국계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말 바뀌고 있네. 의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해서 또 코스피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거의 확신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바뀌는 것 같은데 한국 시장에 이제 돈을 좀 넣어야겠는데 그러면서 그 펀드 운용자들한테 야, 너 여태 한국 주식 안 사고 뭐 했니 너? 올 들어서 제일 잘 나가는데 여기가.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미국 시장보다 우리가 좋았어요. 올해만 따지면. 그렇더라고요. 너 근데 왜 포트폴리오에 한국 주식이 없니? 뭐 이렇게 지금 쪼임을 당하기 시작한 상황이라 앞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계속 가지게 되고 코스피도 오늘 또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정말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꿈을 다시 한번 꾸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역할 또 특히 민주당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는 저희가 시간 남은 뒤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속보가 계속 들어온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총괄기획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고 하네요. 이거 웬일입니까? 야, 이거 지금 법사위 간사가 지금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안 되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그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투톱 체제로 가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양상인데요. 거의. 두 이제 판사 출신. 그러네요. 둘 다 장동혁, 나경원. 출신이고. 지방선거 총괄기획위원장에 나경원 의원을 앉혔다. 이 어떤 기획을 하라는 거죠, 이거? 모르겠습니다. 일찍 시작하네요. 일찍.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지금 대략 8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8개월 반쯤 남았는데 내년 6월이니까.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데요. 일찍 시작한다. 그런 분위기가 요새 살짝 읽혔어요.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이걸 어떻게 뭐부터 해야 이 난국이 해결될지도 전혀 몰랐는데 약간씩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고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이게 가장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조금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야, 이거 건수 이른바 잡았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재명 정부의 특히 이제 그게 그동안 기회를 포착하기가 어려웠던 게 선거 전에는 이재명 당시 후보는 친중이야, 친중. 이재명 대표 당선되면 완전히 대한민국 중국 쪽에 붙는 거고 공산주의대 이런 미국하고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박살낼 거고 항공모함 온다 그러고 미국 일본과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이제 바뀌어서 대한민국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근데 한일 정상회담하고 한미 정상회담 연이어서 했는데 이게 깨졌어 완전히. 그래갖고 할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가 최근에 관세 협상이 조금
합의문 작성 단계까지 못 가고 장기화되면서 야 이거 봐라 이거 건수 잡았다. 이걸 빌미로 해서 계속 간극을 좀 벌리면 된다라고 분명히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읽혔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른바 친미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하면 지방선거 적어도 서울하고 부산 정도는 이긴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한 게 조금 읽혔는데 그 지방선거 총괄기획위원회를 일찍 출범시키는 게 아마 그러한 정세 판단에 기반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부산에 가서 세계교회 찾아가고 또 어젠가요? 이 기독교, 개신교계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그렇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 아스팔트 우파에다가 뭐 개신교에다가 또 이런 아까 친미 뭐 반중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세력들 좀 뭉쳐간다. 뭉쳐서 어떻게든 버티자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건 분명하죠. 지지자들 뭉쳐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이런 거고 지금 보니까 어제 이제 보도가 됐던가요? 이 국민의힘의 전략 뭐 이게 사진에 막 찍혀가지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 대여투쟁 방향 이게 뭐 적혀 있어서 이제 봤더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의식 심기 건국 전쟁 2 챙기기 뭐 당원 전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호 조직 재정리 또 확장 청년 조직화 뭐 의사 챙기기 이런 얘기도 있고 의사 챙기기 뭡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고 이걸 계속 의원들한테 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전략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거는 뭐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만 봐도 분명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계 지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대형 교회 등 이제 종교계에 대한 압수수색이 좀 있었잖아요. 몇 차례.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 이렇게 벌리는 사이를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이제 이간질 그거는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전략이라는 게 그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 출신들 의원들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선에 어깃장을 놓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결국에 근데 제가 저건 현명한가? 그건 한경협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한경협은 그런 발언하면 좋아하겠죠. 그 몇 표 된다고? 다 합쳐봤자 그 몇백 표도 안 될 텐데. 그렇죠. 그 몇백 표 얻겠다고 지금 몇백만 표를 등지겠다고? 저건 전략적으로 좀 멍청한 전략 같아요. 저 전략 자체가 저 부분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이 어쨌든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 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근데 건국 전쟁이라는 어떤 그걸 이념 전쟁을 영화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그 동영상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2도 나왔어요? 그런가 봐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2 건국 전쟁 2 챙기기. 그러게 2가 나온 모양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건국 전쟁 뭐 이걸 계속해서 이념 전쟁으로 이걸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집회도 한다던데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대구에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장애로 나가서 집회하면서 막 뭉쳐서 그 힘을 가지고 정부 여당에 대항하겠다. 정기국회 뭐 국정감사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내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뭉쳐가지고 대응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해줄지는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제일 먼저 찍은 거죠. 그렇네요. 개최 지역으로 사실은 통상은 서울의 뭐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부터 시작하는 게 과거의 예였는데 대구에서부터? 이게 서울 집회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 막 와 이게 뜨겁게 그렇죠. 일어나야 네.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하니까 네. 그걸 노렸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했는데 예, 가보니까 사람 별로 안 보였던데 아하. 이러면 처음부터 김 빠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지지세가 확실한 대구부터 네. 하고 대구 다음에 아마 부산쯤 가지 않을까. 영남에서 좀 하고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북상할 텐데 예. 그게 처음에 한두 번은 일단 이른바 동원이 돼요. 근데 19년도에 당시 황교안 대표 시절에 네. 거의 매주 했거든요. 맞아요. 집회를. 나중에는 당원들도 욕해요. 뒤에서.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예. 매주 올라오라 그러면 아니 지방에서는 버스 대절해 갖고 그 버스로 네. 올라와야 되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올라오지 당원들도. 근데 그러게요. 매주 오라고 그러면 에이, 근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진짜. 뭐 삭발하고 나중에는 정성하고. 이제 단식까지 쭉 예. 이어졌지만 그게 왜 단식으로 넘어갔냐? 대중 동원이 당원 동원을 비롯한 동원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될수록 열기도 떨어지고 그렇죠. 뒤에서 불만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바꾸는 방향으로 사람 동원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가다가 총선 네. 완전히 망쳤는데 글쎄 잘 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 취재를 해보면은 별로 뭐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지금 아니 왜냐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원들도 아유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제쳐놓고 와야 되고 다 와야 하는데. 되고 또 오면 예. 하다못해 식사도 좀 해결해 줘야 되고. 그렇네요. 이래저래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당원 명부 확보 제시도 하고 있다라고 네.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뭐 지난번에 협조해서 뭔가 제출한 것처럼 했더니 이게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번에 네. 이제 임의 제출 형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시도를 계속 막다가 임의 제출 형태로 제출했는데 극히 제한된 자료를 제출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그 대선 전후로 또 전당대회 전후로 예.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1차 관문은 통과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품도 건너갔지만 네. 조직적인 입당 내지 그 당내 경선에서의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입당한 교인들에 대해서 누구 찍어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이제는 그 구속 이후에 보다 명백해진 거죠. 조금 더 그 유착 관계, 특히 정당법이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이 상황 저희가 오마이 TV가 현장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저희 뭐 현안 얘기, 속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나누고 싶은 말씀 이제서야 좀 들어가게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회동을 갖고 뭐 이 사적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이재명 사건 논의했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나는 외부에 이 사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라고 어제 퇴근길을 앞두고 입장을 냈습니다. 보셨을 텐데 뭐 저는 기자회견하고 아니면 최소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손을 모으고 그냥 들어가 차 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는 퇴근길에 그 약간 일종의 뭐 나가는 길에 도어 스태핑 형태의 무슨 그런 게 같았는데. 이루어질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냥 서면으로 입장이 나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퇴근길에는 질문을 안 받았어요. 예. 저 부분은 지금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일종의 진실 공방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증거가 나와야겠죠. 일단 그렇죠.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일단은 예. 근데 글쎄 어떤 측면에서는 당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만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만난 적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게 증거로 나오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저 얘기는. 적어도. 그렇죠. 그거는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둘만 만나서 비밀 얘기를 한 적은 없다라든지 그러면 그 만난 적은 있다는 거니까 뭐 공식성 석상에서는 만난 적이 있다 네. 정도의 그 답변을 내놨다고 하면 아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가 이제 증거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일절 만난 적 없다 이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밝히는 증거 확보가 네.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를 밝히는 것보다 훨씬 용이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나눈 얘기는 뭐 녹음을 그쵸. 하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지 그거는. 네. 근데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외견상 보이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그렇네. 네. 근데 만났냐 안 만났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여기 법원 말고 외부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해명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안 만난 적 만났다고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잖아요. 네. 좀 이게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네, 두 그러니까- 사람의 해명 자체가. 그러니까 만난 적이 있으면 네. 신빙성이 그렇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자 이거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던 거, 제보 받은 내용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조희대가 벌써 1년 전에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1년 전에 조희대가 윤석열한테 했다는 그 말을, 그 제보를 서영교 의원이 5월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영교 의원이 저희 어제 인터뷰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뉘앙스가 어차피 이재명 안 돼. 이재명이 어차피 끝났어. 1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어. 끝났어. 이런 취지의 얘기라고 서영교 의원은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전에 정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 그 제보, 익명의 제보라는 익명의 거잖아요. 제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큰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누구냐 그 얘기를 서영교 의원한테 전해준 사람이 네. 거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나와야 네. 되고. 어제 서영교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이제 보수 쪽에 있던, 보수 진영에 네.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는 언뜻 김용남 의원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아닌 건 아닌 건 분명하고. 확실하고. 네.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뭐 고소고발건으로 간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서영교 의원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도 조사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뭐 수사로 진행된다고 하면 네. 밝혀야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네. 수사로 가기 위해서 밝혀야 되는 상황 같은데요. 수사로 가기 위해서는 네. 밝히고 좀 그 정도는 나와야 네. 수사로 가든지 안 가든지 한다라는 거.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얘기가 이렇게 지금 또 부각이 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5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뭐 그 그렇죠. 앞에 뭐 주기현 판사 그 얘기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걸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서 파기환송 해버렸다. 그 당시도 우리가 여러 비판을 했지만은 이걸 아무런 뭐 지적이나 아무런 상황 복귀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예. 대법원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부분이죠. 된다. 지금도 설명이 예.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이례적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9일 만에 선고를 하냐. 그러니까 기록은 보고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기록 봤다라는 게 답변인데 6만 페이지. 기록을
없다라는 증거는 또 없어요, 사실. 아유, 그럼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게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 어차피 대법원 가면은 이거 자료 뭐 내고 검토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대선에 영향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와 9일 만에 땅땅땅 파기환송.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그때는 사실은 그때 이게 읽는 예, 초반에 어떤 기세로 봐선 야 파기 자판하겠다 저러다가 진짜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기 사면 파기 환송이 아니고 파기 자판해서 유죄로 그냥 유죄로 선고해 버리면 대선 못 나오고 예.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게 사실 법률적으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프로세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이제 양형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고 양형은 대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만 네. 이 판결문 하여튼 그 중반까지의 기세 야 저건 자기 파기 자판하겠는데 저 정도면 그러면 그냥 대법원이 확정시켜 버리면 그날 예. 피선거권이 없어지는데 야 이게 뭔 상황이냐. 저도 그때 다른 곳에서 생방송하면서 네. 보다가 좀 황당하긴 황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파기 환송이라 근데 놀랍긴 놀라웠죠. 그러니까요. 이 9일 만에 판단, 뭐 이제 이틀 만에 자료 다 검토한 거냐, 뭐 이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장판사도 아니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감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현재 판사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을 정도니 아무 얘기 없거든요. 근데 유감 표명하는 순간 네. 그러면 그 대선 계획인가요? 적어도 그 판결은 엉터리로 했다는 거를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예, 입을 꼭 닫고 있다. 예, 그건 절대 뭐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사법개혁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주기현 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도 감찰한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략적으로 지금 한덕수 조희대가 대선 전에 만났느냐라는 얘기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조금 부각을 안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방금 얘기했던 거 하고 특히 지기현 판사에 대한 감찰 결과 왜 내놓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조금 논의를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판사라고 사법부의 독립이 정말 필요할 때 지켜져야 되는 거지. 판사가 어디 뭐 그 향응을 접대받았다 내지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는 것까지 문제 제기를 아예 막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사법부를 그냥 성역화 시킨다는 얘기지. 그거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분명히 의혹 제기가 있었어.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그 금액이 한 650만 원 된다고 해. 아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건 사법부의 의무죠, 의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왜 해야 될 거 안 하냐. 그거부터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다른 사건을 재판하고 막 이러고 있다.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논의를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덕수하고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논의를 발전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좀 좁혀서 확실한 이 지점부터 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또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모습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사 모습인데 지금 기자들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하네요. 막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사 명부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국민의힘 압수수색 아마 또 오늘도 이제 야당 탄압한다 이런 얘기 또 할 것 같은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진짜 통일교의 입김에 작용해서 통일교 당원들이 들어갔나 이거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통일교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소문이 무성했던 게
뭐 신천지도 있는 거고 희한하게 뭐랄까요 그 약간 그 이단 얘기를 듣던 종교 네. 집단하고 유착 관계가 계속 의혹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이게 정당 정치가 오히려 정당이 없는 이만 못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거기서 예. 교인들이 와서 그렇게 방언하고. 집단적으로 가갖고 뭐 교주가 야 누구 찍어 그래갖고 그거로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정당이라면 그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정당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이걸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당당하게 당원 명부도 확인받고 아니라고 하면 확인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조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이 라는 거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중앙당사 1층으로 모여달라고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모여서 좀 막겠다 이런 건데 별로 근데 아직 안 모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네. 다 바빠서 그런지 안 모이고 그럴까요? 있는데 모이긴 모일 것 같은데 얼마나 또 모일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통일교에서 1억을 받았다는 거 증거인멸 우려를 재판부에서 얘기했지만은 그런 범죄의 소명 이게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 영장 단계에서는 입증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범죄 혐의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소명은 이제 입증보다는 좀 낮은 단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어느 정도 그럴 만한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되면 영장은 발부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위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들만 해도 소명을 넘어서 뭐 입증까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 정도면. 네. 물론 이제 나와 있는 증거를 봤을 때 자금 전달책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까지 이루어져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입증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루 늦게 이제 김상민 전 검사까지 어제 구속이 됐는데 저는 그 김상민 전 검사는 정말 구속영장이 꼭 나오길 바랬어요. 왜요? 왜요?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나갔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길래 꼭 좀 구속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김상민 전 검사 얘기도 해야겠지만 어쨌든 권성동 의원 통일교에 1억을 받았다라는 거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 한학자 총재한테 절하고 받았던 쇼핑백 거기에 이제 통일교에서 자체 제작한 넥타이가 들어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나 봐요. 넥타이가 있었다 그거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이 쇼핑백 받은 걸 부인할 수 없으니. 쇼핑백을 받은 거 자체는 인정을 하는 거죠. 처음엔 그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발전했어요. 발전했어요. 왜냐면 부인하다가 만난 적은 있다. 큰절만 했다. 거기다 이제 넥타이를 받았다까지 나갔는데 넥타이 보통 이제 하나는 이렇게 좀 얇잖아요. 넥타이 그럼요. 상자에 집어넣더라도. 근데 넥타이를 뭐 한 10개씩 이렇게 다량으로 받지 않는 한 그게 대본 부피가 넥타이 한 장하고 뭐 현찰이 만약에 들어 있었다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 부피가 확연히 차이가 날 텐데. 그 관련자들 진술 특히 당시 재정국장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정말 넥타이만 있었을까라는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근데 아니 그 청소년들도 큰절하면 요새 그래도 한 넥타이 값보다는 많이 받지 않나요? 더군다나 그게 무슨 명품 넥타이가 아니고
통일교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넥타이라면 그 교인들한테도 많이 나눠주고 뭐 이렇게 네, 행사 때 메고 와라 거겠죠. 뭐 이런 용도의 넥타이일 거잖아요. 보통 그런 넥타이는 원가가 네. 한 1, 2천 원 할래나? 그 진짜 그렇네.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넥타이 받고 큰절하기에는 너무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절값이 안 절값이 되는 안 거 아니에요? 절값? 몸이 이렇게 굽혀서 하는 그 어. 값도 아직 안 나오는데 이것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밝혀질 거고 어제 한학자 총재도 특검에 나왔습니다. 저는 좀 예상할 때는 휠체어 타고 오지 않을까 이봉관 회장처럼 했는데 오 휠체어 안 타셨어요.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도 부축받으면서 자기 발로 왔습니다. 저는 그게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친 소환에 불응을 했고 예. 3차 소환에 불응하면서도 17일 또는 18일에 출석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네. 체포영장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제 출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원칙대로 해야 돼요. 네. 체포영장 원칙대로 해야 얘기한다고 돼요.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네요, 진짜. 네. 아프다고 하면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예. 종교 집단과 관련된 그 수사가 사실은 이제 저도 해본 수사 중에 제일 어려운 수사예요. 종교 집단 관련된 수사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들어요. 뭐 이른바 빼기라는 측면에서도 제일 세게 들어오고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정말 피곤하게 굴어요. 막 이 쫓아다니면서 미행 감시를 하니까 감시래요? 네, 감시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꼬투리 잡을 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해서 네. 하다못해 이게 공무원 점심시간은 원칙대로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한 11시 50분쯤 나갈 수 있잖아. 요즘에는- 충분히. 예, 11시 40분에 나가고 막. 예. 그리고 늦게 나가면 식당에 빈자리 없으니까. 그리고 밥 먹다 보면 뭐 예. 커피 한 잔 먹다 보면 조금 1시를 넘겨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 준수 여부까지 감시해요. 차 대, 꼬투리 잡고 예. 어떻게 좀 하려고. 차 대고 그 안에서 탁 지켜보면 피곤하네. 저자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 거 되게 피곤해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한 건 사실인데 예. 그래도 이번 기회에 원칙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죠. 아무리 원칙대로. 힘 있는 종교 집단이라고 해도 예. 이뤄져야 되고 어제는 나올 때도 휠체어 타고 나와서 막 이 5가지 혐의 내용 다 인정했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성동에게 1억 왜 전달했냐 했더니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목걸이 가방 김건희한테 전달한 적 있냐 했더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뭐 다 부인하면서 갔습니다. 영장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장 청구 가능성 꽤 높다고 봅니다. 높다. 일단, 일단 높다. 청구 안 하기 어렵다.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입장에서는 청구 안 하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정치 자금이나 뇌물 사건에 있어서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네. 그게 통상 그렇죠. 근데 특히 준 사람이 수사 협조를 할 경우에는 조금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받은 사람은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준 네. 사람은 집행유예 선고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협조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 근데 지금까지는 전면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인정 안 해요. 네. 근데 발견된 증거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학자 총재를 다 겨누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목걸이나 이런 명품산 영수증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네. 개인 차원에서 한 거라면 그 영수증이 왜 통일교 그러니까요. 본부에서 나오냐고. 아. 그리고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본부에 가서 한학자 총재를 네. 2022년 2월과 3월 두 차례 거쳐서 만난 거는 권성동 의원도 이미 인정을 했고 뭐 물론 넥타이만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관련 의혹과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볼 때 특검 입장에서 더군다나 네. 최근에 이 한학자 총재 측이 선임한
전관 변호사들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잖아요. 예. 호화 변호인단. 네. 특검이 이거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역시 이게 변호인단 때문에 저렇게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안 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올라가려는 것 같아요. 당사 엘리베이터입니다. 당사 엘리베이터. 자, 지금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자, 사람이 너무 입장을 적은데요? 좀 내는 건가요? 지금 특검 쪽이죠? 특검 쪽입니까? 자, 현장 지금 확인 좀 하고 있네요. 아마 영장을 들고 있네요. 네. 특검 쪽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영장이라고 저기 써놨네요. 친절하게 기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포스트잇에 영장이라고. 이 안에 영장 들었다.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잘했네. 거기 앉아 있으신 기자분들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자, 위험한데. 지금 아마 지금 저 엘리베이터 저쪽에 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라.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 엘리베이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장동혁 저기 온라인 포스터 식으로 해서 장동혁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 장동혁 얼굴을 보면서 특검 쪽 인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든 송원석 원내대표 말 들어보면 다 모여달라고 했는데 한 명도 안 온 것 같죠 지금? 아직은 의원들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와서 막고 뭐 이런 그림이 연출될 줄 알았더니 의원들도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그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이른바 그 패스트트랙 그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구형이 이루어졌잖아요. 의원 2년 구형. 실형 구형이 된 게 네. 의원들이 야 괜히 가서 또 이렇게 하다가 모이란다고 다 모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큰일 난다 갔다가 이걸 이렇게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몸으로 막고 좀 밀치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죠.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왼쪽 엘리베이터 정지라고 써져 있네.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를 예, 아예 전원을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못 올라가게. 이러면 안 되는데. 계단은 또 카드로 올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보는 상황은 특검이 영장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 1층에 와 있는데 못 올라가게 지금 사무실로 못 올라가게 좀 막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고 있고 자,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경원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2년 구형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는 2년 구형 생각보다 세게 나온 겁니까? 생각보다 세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물론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회에서 사실 그보다 더 심한 몸싸움도 많았죠. 아유, 미디어법 통과시킬 때 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진짜 원펀치씩을 주고받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예. 뭐 해머로 문부신 것도 아이고, 있고 예. 뭐 더 심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집단적인 무력 유형력의 행사가 거의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용되는 거의 첫사례인 것 같은데 구형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지금 그 경우에는 네. 국회 내에서의 어떤 폭력이나 이거는 벌금 5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피선거권 날라가요. 저도 이번에 놀랐어요. 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지만 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범죄나 이런 거는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돼야 이제 공무단위권이 제한되는 건데 이거는 벌금 500만 원 이상만 돼도 의원직이 달라고. 의원직이 날라가거든요. 피선거권 제한. 근데 지금
그 당시 당대표 원내대표는 징역형이 구형이 됐단 말이에요. 네. 물론 법원의 선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형량은 생각보다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20일에 1심 선고인데 네. 2년 구형이면은 어떻습니까? 50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까? 보통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징역 1년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통상 근데 거기에 집행유예가 붙느냐 안 붙느냐가 이제 그 항상 관심거리였는데 네. 물론 그 검찰 구형에 재판부가 어떤 묶이는 효과는 없어요. 그건 검찰의 의견인 것이고. 네. 근데 통상 실무적으로는 구형량의 절반보다 적게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양형이 그러니까 형량이 잘못됐다. 그래서 항소하는 기준이거든요. 그게.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절반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거는 뭐 절반이면 무조건 그 원칙 박탈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재판부에서 어떻게 선고할지 좀 두고 봐야죠. 근데 이게 1심이기 때문에 또 2심, 네, 그렇죠. 3심으로 가게 되면 또 얼마나 시간이 또 걸릴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김용남 의원과 함께 현안 또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라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자, 코스피를 잠깐 볼까요? 그래도 지금 이 시간 11시가 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를 잠깐 봤더니 여전히 빨간색입니다. 3,441, 0.82% 어제보다 올라 있는데요. 이 빨간색 계속 이 불기둥만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하루 파란색이었던 거예요. 거의 식지 않고 있습니다. 열 하루 연속 오르다가 어제 살짝 빠졌다가 오늘 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네. 앞으로도 심상치 않아요?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요. 진짜로 한국 시장에 대한 그래요. 관심이. 그 기대를 한번 계속 근데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개미들은 미국 팔드는데요? 네. 미국에도 많이 가 있고 코스피도 좀 많이 여전히 미국 주식을 많이 사죠. 올 들어서 작년 재작년보다 더 많이 샀어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도 좀 불신이 있다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이걸 풀어내야 돼요. 신뢰 회복이 하루 아침에 참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가실 때 뭐 사야 되는지 좀 적어두고 가세요. 제가 이따 보겠습니다. 아니 누가 아까 댓글 다셨던데 야 그렇게 아는 척하면서 너 주식 그러면 주식해서 큰 돈 벌었어야지. 제가 주식에 큰 돈을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식을 조금 하긴 합니다만 제가 전업 투자자가 일단 아니고 그럼요. 그리고 큰 돈을 넣으려면 방송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계속 해야지. 맞아요. 그게 정답이네요. 정답이고 뭐 투자 이거는 본업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여윳돈으로 그리고 특히 하는 거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투자 기법이나 이런 게 전업 투자자하고는 달라야 돼요. 똑같이 하면 큰일 나요, 그건. 그럼요. 알겠습니다. 갈 때 저한테는 좀 적어주고 가세요. 네, 김용남 의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